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공식화하면서 누가 비대위원으로 인선될지 관심입니다. 한 전 장관이 중도층과 수도권, 청년층 공략을 위해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며 당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선거제와 관련해 아직 명확한 당론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당내 의원 절반 이상이 병립형 비례제를 선호한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관련 내용을 다뤄봅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12월 22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 절정을 이룬 북극 한파는 주말인 내일까지 이어진 뒤 점차 누그러집니다. 모레부터는 서울 등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눈 오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에 많은 눈이 내려 제주공항 활주로가 8시간 가까이 폐쇄됐다가 오후 늦게야 다시 열렸습니다. 연휴를 맞아 제주로 떠나거나 제주에서 해외로 가려던 시민들이 발이 묶이면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수원역에 있는 버스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보행자들을 덮쳐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신호등이 바뀔 때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신도들을 성폭행에 복역하고 출소를 한 뒤 또 성범죄를 저지른 JMS 정명석 총재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재판부가 합리적 판단을 했다고 평가했지만 JMS 측은 불공정 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윤 대통령 순방 당시에 바이든 날리면 발언의 진위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전문 감정인도 감정이 어렵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오늘로 재판 절차는 마무리가 됐고 다음 달 선고 절차만 남겨뒀습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잇따라 낙서한 10대와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경찰은 처음 SNS를 통해 범행을 지시한 인물이 누구인지 추적 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밤이 가장 길다는 절기 동지인 오늘 북극발 최강 한파가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길게 이어진 한파와 폭설은 내일까지 이어진 뒤에 성탄 전날인 휴일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상층 온도가 영하 40도에 달하는 북극 한기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바다와의 온도차로 서해와 동해에는 마치 빗자루로 쓸어내리듯 보이는 눈구름이 형성됐습니다. 강력한 한기가 축적되고 밤사이 맑은 날씨에 기온이 더 떨어지며 한파가 절정을 이뤘습니다. 대관령 기온이 영하 20.4도, 서울도 영하 14.7도를 기록했고 광주 영하 9.6도, 부산도 영하 8.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겨울 최저 기온입니다. 북극 한파는 주말까지 하루 더 이어진 뒤 성탄절을 하루 앞둔 휴일 낮부터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며 누그러들겠습니다. 최근 지속되었던 강추위는 23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23일 낮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르며 25일 이후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안의 눈은 주말 오전까지, 제주도의 눈은 주말 밤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다만 해상에 형성된 눈구름이 내륙으로 유입되며 휴일 오전에는 서울 등 내륙 곳곳에 눈발이 날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제주도에 많은 눈이 오면서 오늘 오전부터 8시간 가까이 제주를 오가는 하늘길이 모두 막혔다가 오후 늦게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제주에는 눈이 계속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활주로가 하얀 설원으로 변했습니다. 대형 제설 차량들이 쉴 새 없이 눈을 치웁니다. 제주 공항 주변에 심어진 야자수 위로도 눈이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이틀째 대설특보가 내려진 제주에 많은 눈이 오면서 제주 공항에는 결항과 지연이 속출했습니다. 항공업계는 지금까지 약 2만 명 안팎의 승객이 제주에 발이 묶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항에 사람 너무 밀려 터져가지고 전쟁 난 것 같고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숙소 잡기가 어려워가지고 당장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상황이에요. 육지에서 제주로 향하는 항공편도 함께 막히면서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사흘간의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모처럼 여행을 가려던 시민들은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크리스마스 맞아서 가족 단위로 가는 여행이었는데 너무 아쉬워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숙소도 다 예약을 해놓은 상태이고 렌트카도 다 예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일부 항공기는 제주공항 부근까지 날아갔다가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제설 작업 때문에 착륙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창문으로도 제주도가 보였을 때 이제 갑자기 안내 방송이 나와서 눈썰매도 타고 승마도 해보고 싶었는데 못 가게 돼서 아쉬웠어요. 제주 공항의 마비 여파로 제주에서 출발해 해외로 가는 항공기를 타려던 승객들도 발이 묶였습니다. 공항에 날씨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제주도에서 늦게 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제주공항은 오후 들어 제설 작업을 통해 활주로 이용이 가능해졌지만 기상청이 지역에 따라 10cm 이상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한 만큼 추가 결항 사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경기도 수원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차량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자 시내버스가 서서히 앞으로 움직입니다. 디귿자 형태의 정류장을 벗어나려면 왼쪽으로 돌아 나가야 하는데 그대로 직진합니다. 속도를 높여 보행자와 시설물을 들이받으면서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낮 1시 20분쯤 수원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승객을 태운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시내버스가 이곳 인도로 올라타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곳 횡단보도에 기다리던 여러 보행자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지는 등 모두 15명이 다쳤습니다. 철골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나서 이제 건넜다가 다시 여기로 왔고요. 그때 이미 사고가 난 상황이었고, 사고가 난 상황에서 이제 이미 사람 한 분이 깔려 계셨어요. 5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신호등이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뀔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가속 페달로 잘못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바로 한 3m, 2, 3m 이 정도 상황입니다. 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바로 출발하면서 직진해서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CCTV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을 앞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공개 행보를 자제하면서 비대위원 인선 구상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과 중도, 청년층 표심을 공략할 이른바 중수청 인사를 대거 발탁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갖고 앞장서겠다며 포부를 밝힌 한동훈 전 장관은 첫 가늠자인 비대위원 물색에 들어갔습니다. 정식 임명 전이라 국회나 당사의 모습을 보이진 않았지만 연내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과 소통하며 지도부를 함께 꾸릴 인재풀 관련 정보 파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물어보시면은 저희는 언제든지 곧 들어오실 거기 때문에요. 네, 필요한 자료는 말씀드리고 하겠는데. 당 안팎의 시선은 이제 비대위원들의 면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상 비대위는 최대 15명 규모로 꾸릴 수 있는데 한 전 장관과 당연직 2명을 뺀 최대 12명은 사실상 한 전 장관이 임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전 장관의 향후 당 운영 철학이 함축적으로 담기는 겁니다. 당내에선 영남당 이미지에 갇혀 수도권 위기론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이를 고려한 인선 작업이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지도부 역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젊음과 새로움으로 우리 정치에서 수십 년 군림해온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탈진영 정치, 탈팬덤 정치 시대를 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특히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을 뜻하는 이른바 중수청을 끌어안을 수 있는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1973년생으로 50세인 정치신인 한동훈 전 장관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란 취지입니다. 새로운 정치는 정치 교체, 세대 교체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70년대 이하 출생자들로 비대위원을 전원 구성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 발 더 나가 이준석 전 대표 등 당내 비주류까지 포용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는 것이 저는 급한 일이라고 봅니다.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뭐 연대도 비슷하고 대한민국 이 국가를 위해서 또 윤 대통령 5년을 우리가 같이 만들었지 않냐. 여기에다 총선 공천 심사를 주도할 공천관리위원장에 누구를 앉힐지까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 여의도 정치권의 빚이 없는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에 지명되면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이른바 영남권, 친윤 초선 등이 거론되면서 이 당내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 닻을 올리게 될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 비상대책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 부각에 더 힘을 싣겠다는 전략인데 내부적으로는 한동훈발 쇄신 경쟁이 몰고 올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능한 대통령도 부족해 아바타 비대위를 세우기로 했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느냐고 연일 공세의고비를 조이고 있습니다. 여당이 용산 출장소를 넘어 직할체제로 국민의힘이 아닌 윤석열의 힘, 검찰의 힘이 되기로 했다는 겁니다.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은 이제 윤석열의 아바타가 되어 집권 여당을 검사의 힘으로 사당화할 예정입니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 자리마저 정치인 직행 과정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특히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김 여사 특검이 한동훈 비대위의 향방과 리더십을 가늠할 첫 시험대로 평가받는 만큼 전국 주도권 다툼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과감하게 할 소리 해주십시오. 특검도 받자. 대통령실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이번 기회에 털어내고 당당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되면 좋겠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70년대생 젊은 엘리트 출신을 당의 얼굴로 내세운 여당의 변화가 전면적인 세대교체론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긴장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특히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된 이후 당내에서 86 운동권 용태론이 분출한 게 부담입니다. 여기에다 보복운전 논란을 일으킨 이경천 부대변인 등 친명 원외 인사들의 이단 도덕성 문제가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이것까지 겹쳐가지고 386 기득권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좀 물러갈 때가 됐다. 검사 출신 여당 비대위원장의 등장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대비되는 것 또한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친명계 저장 정성호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며 당의 단합과 혁신을 강조한 건 물밑에서 흐르는 당내 위기감의 방증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은 일단 한동훈 비대위의 등장이 내년 총선을 정권 심판론 구도로 치르는데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초반 주도권 다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낙연 신당론으로 인한 당 분열과 내부 혁신 요구, 그리고 상수로 남은 이 대표 재판 리스크는 폭발력이 만만치 않은 위험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사흘째 검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검찰과 송 전 대표 측은 오늘 조사를 진행하기로 사전에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정된 시간에 서울중앙지방검찰 청사에 도착한 송 전 대표 측 변호사는 검찰을 만나 상황을 알아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구속기간 20일 가운데 이미 나흘이 지난 만큼 검찰은 강제구인 절차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부인 남영신 씨는 남편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기획 구속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 씨는 오늘 송 전 대표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편이 구속되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로 가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전두환 독재 시절에도 책은 들여보내줬지만 지금은 변호사 접견 외엔 어떠한 것도 안 된다며 그때보다 더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연내 처리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충돌했습니다.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특별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야당과 재난을 정쟁화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여당이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예산안과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려던 계획이 김진표 국회의장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민주당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특별조사위만 제대로 가동된다면 특검은 양보할 수 있다며 의장의 중재안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총선 이후 법안을 시행할 수 있다는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유가족 측하고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협의 이후에 의장 중재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판단하겠는데 기본은 하여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됐으면 좋겠다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당이 문제 삼는 특검과 총선 전 법안 시행은 양보할 수 있으니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합의에 나서란 일종의 대여 압박으로 해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재난의 정쟁화를 멈추라며 반박했습니다. 특히 과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금 수백억 원을 들여 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소모적인 정쟁만 재생산하고 사회적 애도의 감정은 퇴색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법은 진상조사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적 참사에 따른 후속 법안은 사회적 아픔을 치유하고 봉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갈등을 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야당이 주장하는 특조위 구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받고 유족과 부상자 지원 등을 위한 별도의 법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팽팽한 상황에서 법안 상정에 열쇠를 쥔 김진표 의장은 여야 합의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만큼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런 이유로 오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연내 통과를 바라는 유족의 뜻에 따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28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여야 간 격한 공방이 불가피해 내년 초나 법안이 자동 상정되는 1월 28일 이후 본회의로 처리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 지인의 주소지로 위장 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제출받은 인사청문 답변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서산지청 검사 재직 시절 사직 후 대전에서 거주할 계획이라 민영 아파트 청약 자격을 빨리 얻기 위해 지인의 주소지로 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88년 9월 대전지검 서산지청 검사로 부임한 뒤 서산 지역 한 연립주택에 전입신고를 했지만 불과 2달 후 다시 대전 소재의 주공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인사청문 자료와 주민등록 초본을 보면 김 후보자는 실제로 1990년 3월 대전 지역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1995년 매도했습니다. 신도들을 성폭행해서 복역한 뒤에 출소하자마자 또 성범죄를 저지른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는 신도들을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지난 2018년 2월 출소했습니다. 이후 3년 6개월 동안 외국인 신도 2명과 한국인 신도 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법정에 섰습니다.
대전지법은 준강간과 강제추행, 무고죄 등을 인정해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신상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종하던 여신도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판결은 정 씨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2차례 내면서 1년 2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해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을 넘은 벌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제 피해자들이 겪은 이제 고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는 재판부가 엄정하게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JMS와 교인들은 1심 선고를 전후해 법원 앞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절차와 상식을 위반한 재판의 진행은 계속되었고 결국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오늘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본 선교의 성도들의 통분의 심정은 그 무엇으로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신도 18명이 더 정 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과 검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도주한 10대와 이를 모방해서 문화재를 훼손한 20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17살 남성 이모군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임군은 텔레그램에서 이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지시를 받아 낙서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서 외부 전문가도 감정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MBC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박용범 변호사는 오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외교부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 재판이 끝난 뒤에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보도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윤 대통령 음성을 감정하는 방안을 원고와 피고 측에 제안했고 양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감정이 진행됐습니다. 발언의 진위를 제대로 가리지 못한 채 변론은 종결됐고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 미호강 임시제방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한 감리단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고 묵인한 혐의입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 사고 당일 미호강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강물이 순식간에 궁평이 지하차도로 밀려들어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미호강 임시제방이 사고의 선행 요인으로 판단하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결국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은 감리단장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증거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시공사가 오송 청주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고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임시 제방 공사를 하려면 사전에 시공 계획서를 만들고 하천 조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절차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사고가 발생하자 뒤늦게 시공 계획서 등을 위조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임시 제방을 한 달가량 늦게 설치했고 그마저도 도로 확장 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어 제방 축조도 미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나기 전에는 한 일주일 됐나? 그냥 저기 얕으니까
큰 저 단부추락에 흙 갖다 붓고 단부추를 하나 또 흙 넣고 쬐그만 게 와서 올리니 뭐. 여기에 임시 제방이 기존 제방보다 3.3m 낮게 시공됐고 법정 기준보다도 낮게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하청관리청과 협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임시 제방을 불법 설치함에 따라 사고의 최초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시공사와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등 나머지 부실 대응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여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성입니다. 서울시 의회가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본회의 처리를 일단 보류했습니다. TBS 예산 지원을 끊는 조례안 시행은 5달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시의회는 학생 인권 조례 폐지 관련 논의를 추가로 이어가기로 하고 공식 회기를 마쳤습니다. 의원 발의나 특위 발의로 우회 상정에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서 법원 제동 후에도 강행 처리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의회 특위는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에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론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해도 또다시 법원에서 다툼을 벌일 확률이 높아 부담이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절차상 올해 안에 또 임시회를 열 수도 있어서 폐지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 시의회는 교원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조례 폐지를 주장합니다. 민주당은 학생 기본권을 지키려면 조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예산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했던 TBS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시의회는 TBS 지원 폐지를 연기하는 조례안과 예산 지원 방안이 담긴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4망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년 5월 말까지 직원 월급과 퇴직금 등을 포함해 시출연금 93억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TBS는 해마다 예산 70% 이상인 200에서 300억 원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합니다. 시의회는 TBS가 공영방송 목적을 상실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1월 내년부터 예산 지원을 끊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TBS는 자구책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폐지 시기를 미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2025년부터 고등학교 모든 학년, 모든 과목에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병기되지만 융합 선택 과목 중에 사회와 과학교과 9개 과목은 절대평가가 유지됩니다. 고교 내신 5등급제 전환과 수능시험 선택 과목 폐지는 교육부의 원안 그대로 의결됐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또 수능 심화 수학은 공정하고 단순한 수능을 지향하는 통합형 수능 취지를 고려해서 신설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교육부는 조만간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 넘게 모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 집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주택 자가 보유율은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5만 1,0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주거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중산층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를 뜻하는 PIR은 서울이 15.2배로 조사됐습니다. 꼬박 15년치 월급을 모아야 서울에서 웬만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역별로 전국은 6년 3개월, 수도권은 9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집값이 폭등했던 재작년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집을 장만하는 게 여전히 쉽지 않은 셈입니다. 조사 기준 시점에 주택가격 상승이 둔화되고 2021년 소득이 소폭 상승하는 추세가 반영되어 전국 PIR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 집 마련 필요성은 커지면서 자가를 보유한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자가 보유율은 61.3%로 지난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데에는 평균 7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임차 가구의 경우 전국 기준 월소득의 16%를 임대료로 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등 모든 지역에서
재작년보다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 가운데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 대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내년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어지지만 하반기 금리가 떨어지면 인기 지역부터 다시 반등해서 서울 집값은 1%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고금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조달 어려움 등으로 내년 전국 주택가격이 올해보다 1.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대출금리가 하향 조정돼 인기 지역부터 집값이 강보합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오늘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재개발과 재건축 절차를 합리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1월 중에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은행권과 보험업계가 정부의 압박에 잇따라 상생안을 내놓은 가운데 유통업계도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류업계는 지난달 올렸던 소주 출고 가격을 다시 내렸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횡재세 도입 추진 등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에 은행권은 서둘러 지원안을 마련했습니다. 2조 원 규모를 투입해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를 돌려주기로 한 겁니다. 은행이 더욱 진정성 있는 자세로 상생을 실천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험업계도 내년 실손보험료의 인상폭은 줄이고 자동차 보험료도 올해보다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 압박은 식품 유통업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오뚜기가 이번 달부터 편의점 제품 가격을 인상하려던 계획을 하루도 안 돼 철회했습니다. 이어 소주업계 1위 하이트진로는 최근 인상했던 소주값을 다시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달 일부 소주 제품 출고가를 6.95% 올렸다가 대표 제품인 참이슬과 진로 출고가를 다시 인하했습니다. 참이슬 한 병의 출고가는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32원 싸졌습니다. 정부가 먼저 세금을 깎아주며 가격 인하를 유도했기 때문인데 지방 소주업체들도 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인 인하에 동참했습니다. 경남 지역 소주업체인 무학이 좋은데이 출고가를 10.6% 인하한 데 이어 전남 지역 소주업체인 보혜양조도 입세조와 보혜소주 출고가를 각각 인하했습니다. 다만 이미 지난달 주류업계가 줄줄이 출고가 인상에 나섰던 만큼 이번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대형마트나 이런 곳에서는 가격이 다소 인하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께서는 인하의 폭이 작은 거로 식당에서 소주의 가격을 내릴 계획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 압박에 떠밀려 기업들이 내놓은 방안에 그치지 않고 유통구조 개선과 공급망 관리 등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북극 한파가 남하하면서 중국 보하이만 바다가 얼고 산둥 지방에는 74cm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지난주까지 20도를 웃돌던 상하이에도 50년 만에 한파가 닥쳤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최북단 항구인 보하이만의 판진항, 해수면이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영하 20도 안팎의 한파에 바닷물마저 얼어버린 겁니다. 海冰的分布面积已经达到了6955平方公里，已经是覆盖了超过22%以上的辽东湾的海域的。 눈밭으로 뛰어드는 이 남성, 머리 꼭대기까지 파묻혀버립니다. 야외 주차장에서 내 차를 꺼내는 이 일은 차라리 발굴 작업에 가깝습니다. 교통 지옥이 펼쳐지자 배달원들은 아예 물품 상자를 썰매처럼 끌고 다닙니다. 중국 산둥반도의 끝자락 웨이하이에 최대 74cm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我们从凌晨2点半开始取得作业，不管什么时候谁下谁停，方便市民的出行。
지난주까지 20도를 웃돌던 상하이 기온은 이틀 만에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추운 곳은 영하 8.4도까지 내려가 5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我不知道上海会这么冷，这2天就突然之间降温，很冷很冷，风很大。 동북아시아를 뒤덮은 북극 한파.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의 역설이라고 설명합니다. 북극이 따뜻해지니까 이 따뜻해지는 현상 때문에 북극에 머물러야 될 공기들이 남쪽으로 처지면서 중국에선 동짓날인 오늘부터 81일 동안 겨울 추위가 시작된다고들 말하는데 이미 폭설과 한파가 한바탕 휘몰아쳤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겨울을 맞이하는 건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을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정호김 전 국회의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가 이제 다음 주에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한동훈 지명자, 한동훈 전 장관 오늘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공식 일정 없이 당분간 전국 구상 또 비대위원을 누구로 할지 뭐 이런 것들 고민할 것 같은데 일단 비대위원이 누가 되느냐 큰 관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비대위원이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를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그의 정치적 가치는 무엇인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예. 아마 비대위원들은 좀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고요. 본인이 국민의 상식하고 실력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어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보이면서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그 인정을 받는 그런 그 중도층 그리고 다양성을 반영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비대위원 구성을 두고서 민주당에서도 좀 관심 있게 볼 것 같아요.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뭐 젊은 층들, 중도층, 다양성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또 인선이 될 거라고 또 상대 당에서도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지금 대표 체제가 바뀐 게 7번이라고 합니다. 그 권한대행까지 포함하면 정말 비정상적인 상태인데 지금 비대위가 뜨는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먼저 짚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원인이 돼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비대위가 다시 한동훈 비대위가 뜨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가장 국민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것이고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재정립하라는 게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또는 복심이다, 이인자다, 같은 검사 출신이다라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출범한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선임될 비대위원장인데 그렇다고 하면 비대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그런 일색인 사람들로 비대위원을 구성하게 되면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윤핵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면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경제 민생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여야 협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또 그 용산 출장소라는 그런 비난을 피하고 대통령실에도 윤석열 대통령에도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비대위원들로 구성이 되어야지 국민들의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내에서는 이제 73년생 젊은 비대위원장이 지명되니까 세대 교체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정치는 지금 86 운동권 출신이 주도하고 있는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 그로 인한 극한 정쟁으로 질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젊음과 새로움으로 우리 정치에서 수십 년 군림해온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탈진영 정치, 탈팬덤 정치 시대를 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어제와 전혀 다른 정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한동훈 전 장관이 이제 8.6 운동권 중심으로 움직이던 정치 지형을 흔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 윤재옥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그 탈진영 정치와 탈팬덤 정치를 강조한 것은 사실 국민의힘의 문제는 조금 전에 김현정 대변인이 말씀하셨듯이 국정 기조라든지 또는 그 대통령실과 정당과의 어떤 그런 관계 설정이 더 중요한 문제였지, 진영이라든지 팬덤의 문제는 야당이 굉장히 심각하게 가지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극함으로써 야당의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가 더 부각되면서 그 상대적으로 한동훈 비대위 체제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아마 상기시키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진영 정치나 팬덤 정치보다는 지금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까지 그러한 기존의 당면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는지가 성패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운동권 중심으로 움직이던 정치 지형 하면은 또 여당에서는 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런 윤재옥 원내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대위가 출범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해소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자꾸 이렇게 이제 내년도 총선이 정권 심판론으로 치러질 것이고 그 지금 국정 지지도가 대단히 나쁘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 그런 구도를 바꾸려고 하는 정치 공학적, 정치 기술적인 접근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치장으로 무슨 청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세대 교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포장지만 바꾸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자꾸 드는데 그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586과 청년 세대 교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한동훈 장관이 50대 아닙니까? 뭐 젊습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는 30대 당대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그 최고위원 중에도 청년 최고위원들이 많아요. 이준석 전 대표 때에도 당직자들부터 해가지고 다 젊어졌고 지금도 청년 최고위원들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과연 그 최고위원들이 청년이라 그래서 당당하게 당 혁신을 얘기하고 용산에다가 쓴소리를 했느냐라고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윤심만을 오히려 대변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비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핵심은 그런 포장이나 치장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문제, 현재 노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국민들이 갖고 있던 그 정권 심판론이라든지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바뀌지 이렇게 사람 몇 명으로 바꿔가지고 이 형국을 돌파하려고 하면 일단 도로 다시 이제 또 다른 이기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앵커께서 처음에 질문하시기를 어떤 비대위로 구성될 것이냐가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의 의견이 나왔던 이유도 그거였는데 일단 대통령과 가장 의사소통이 잘 되는 인물이라고 보여지는 그리고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인물로 지금 간주되는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취임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역설적이지만은 쓴소리라든지 수평적인 당정 관계라든지 또는 새로운 어떤 국정 기조에 물꼬를 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더군다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모를 리는 없습니다. 지금 전 언론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정치 공학적인 얘기만 한다는데 이 진영이라든지 팬덤 정치는 단순히 정치 공학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지만 이거는 정치 공학의 문제를 넘어서는 매우 근본적이고 매우 뭐라 그럴까요? 아주 원천적일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뿌리가 깊어서 이거 자체가 발본되지 않는 한 한국 정치가 진화될 수 없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동훈이라는 카드가 상당히 그것과 대비되면서 참신함을 보여주는 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좀 덧붙이면은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대위가 뜨는 이유가 있잖아요. 비대위가 출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소하는 그것이 사실 핵심인 것인데 다른 거를 586이라든지 민주당의 문제를 끌고 와서 그거에 대비해서 한동훈 장관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렇게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이 신뢰관계가 대단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용산에다가 할 말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런 시각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되게 대단히 회의적인 것이 벌써 그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관련해서 벌써 악법이라고 벌써 이야기하고 있고 김건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는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그런 한계들이 있는데 이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의도적으로 연출을 해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한동훈 장관의 입장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연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 해서 그걸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한동훈 장관이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제 물어볼 거잖아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다른 것도 많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엊그저께 한동훈 장관이 과거에 그 급성 백혈병으로 이제 그 군 생활 중에 이제 그 사망한 유족을 만나서 사망한 유족을 만나가지고 우는 것들을 연출했어요. 그러면서 국가배상법 이제 이중배상 금지 때문에 유족들이 이제 국가배상을 청구했는데 그 재판에서 져가지고 그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보다 훨씬 더 힘든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사망했던 돌아가신 그 분들에 대한 유족들이 지금 오체 투쟁을 하고 있어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 만들어 달라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용산과 다른 답변을 할 수 있을지 저는 되게 회의적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제는 법무부 장관 국무위원이 아니고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예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세대 교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70년대 이후 출생자로 비대위원을 싹 바꿔야 된다. 이렇게 채워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혹시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젊은 층들에게 좀 어필하기 위해서 좀 눈에 띄는 비대위원으로 좀 점찍을 만한 인물 혹시 있습니까? 하태경 의원도 아마 586 세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586 세대가 80년대에 한국 민주화에 나름대로 뚜렷한 족적을 남긴 걸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그 후에 정치권에 등단해서 지금 586 그러면은 거의 유사 욕설 같은 그런 상황까지 만든 것에 대해서 586 스스로가 성찰해 볼 필요는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 세대에 대한 소구가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럼 젊은 세대들이 과연 그들의 소신, 젊은이의 용기와 결기를 보여주었는지 아니면은 당 권력 내지는 정치 권력에 편승해가지고 항상 해바라기성 발언과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역시 성찰 대상이라는 점에서 저는 그렇게 그거를 마치도 일반화시켜서 젊은 세대는 모든 게 옳고 낡은 세대는 다 나이 많은 세대고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선을 긋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고뇌가 깊다 보니 지금 나타나지 않고 비대위원 인선에 골몰하면서 조금 전에 그 문제를 제기하셨던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본인의 고민이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 다양성을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젊은 세대가 아니라 젊은데 자기 생각을 소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권에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 학벌이 좋고 어떤 스펙을 많이 쌓았다 그래서 그게 젊고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세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누구보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그 질다합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학습 과정을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나 그 학습 과정에 있어서 속도가 빠른지도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비대위원들을 지금 임명해야 되고 다양성이라는 차원에서 소위 우리나라의 그 유권자의 그 연령별 대비를 보더라도 단순히 젊은 사람들만 물론 본인이 70년대 생이니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누가 보더라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인선을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이제 공천이 어떻게 될까도 앞서 얘기한 것 못지않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공관위원장이 누가 될 건가? 혹시 전직 장관들이라든지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참모들, 검사 출신들이 오면은 이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에 대한 숙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장관이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은 일부 지적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정치권에 빚이 없다는 뭐 그런 장점도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공천 과정에서 원활하게 좀 수행이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요. 그동안의 대야 투쟁이라든지 그 야당 의원들의 어설픈 질의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를 보면 그런 거는 아주 이미 실력을 검증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왜 그 당내의 어떤 그 기득권 세력에 대한 공천 물갈이 그 과제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잘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야당에서 그걸 문제 삼는 거는 다른 건 몰라도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 정립을 잘 못하기를 바라는 그런 정치공학적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비대위원장의 그 업무 성과를 판단하려고 들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김기현 당대표가 SNS에 글을 남기고 그냥 사퇴한 것에 대해서 사실 그 전에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비판이 있었고 나가야 된다고 말한 사람도 많았고 수도권 선거는 그 김기현 대표의 얼굴로 할 수 없다라고 비판한 사람도 많았는데 막상 그렇게 나가니까 왜 그 나간 자체에 대해서 또 문제를 삼느냐면은 민주적 절차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로 그러한 관계, 그러니까는 권력과의 관계라든지 또 이제 사실 그 어떤 기존에 있었던 구태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청산하고 물갈이 하는데 거기다 새롭게 누구를 그러면은 대체시키느냐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걸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를 아마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관위원장도 그렇고요. 앞으로 이제 공천 과정에서 오히려 그 검사 출신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실에서 나온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이득을 보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역차별을 당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매섭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하면 그러면 한동훈에 대한 재평가와 새로운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비대위를 겨냥해서 이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도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신중론을 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는 조금 다르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비대 체제를 하면서 한동훈 장관으로 이제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면서 이슈를 지금 선점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든지 뭐 검찰공화국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의 비판 일색의 접근보다는 내용을 가지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도 사실은 지금 그동안에는 국정 지지율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반사적 이익을 얻은 측면이 크지 자체적으로 득점한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주당에서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한테
보수층에서조차도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최상병 그 수사 외압 의혹이라든지 또는 홍범도 장군 흉상 그 이전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강제징용에 대해서 제3자 배상안 이런 것들은 대단히 보수층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비판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의 뜻이다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이제 여당에서 그거를 같이 계속 반대해왔던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삼국지 오송 지하차도 참사라든지 이태원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에게 물어야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 제기함으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한동훈 그 비대위 체제가 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이 야당의 역할들을 앞으로 더 충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죄송합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고 통합비대위를 구성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당의 판이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야당은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혁신의 가늠자를 통합비대위로 봐야 하는지 이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야는 그 역할과 책임이 틀리거든요. 지금 여당에서 이렇게 비대위 체제로 세 번째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민심을 읽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민심을 읽지 못해서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의 참패로 이어진 겁니다. 그거에 대한 국정 운영을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금 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야당은 기본적으로 역할이 정권 견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선거에서도 이긴 것도 있고 또 그동안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신 구속을 목표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영장도 기각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고 여당이 사퇴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사퇴하고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한다 이런 논리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은 통합과 단결을 더 공고히 하고 당 혁신을 통해 가지고 정권 견제를 훨씬 더 잘하는 그리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대한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져가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필요한 시점이지 당내에서 이렇게 그 내부 분열되는 해서 통합 비대위로 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한동훈 전 장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회동 시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신년 인사회 다음 달 1일, 1월 3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세 사람이 한 자리에 공식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분위기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뭐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거는 아니니까 그냥 표정만 보는 거겠죠. 시청자나 유권자들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그 자체가 의미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대한민국 정치의 중요한 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순한 회동도 그렇게 이루어진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그 회동에 있어서 새로운 비대위원장인 한동훈이라는 인물에 대한 관심이 지금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사실은 그 관심입니다. 관심. 근데 지금도 보면은 한동훈에 대해서 어떤 그 시사 프로그램이든 거의 뭐 50% 이상을 그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여당에 대한 관심 그리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그리고 4년 전에 총선을 보더라도 민심이라는 게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돌아섭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 별로 그렇게 관심의 지수가 줄어드는 야당 대표가 뭐 통합 비대위가 됐든 뭐가 됐든 혁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1인 체제로 단결해서 총선에 임한다. 그 자체가 야당 내에서는 심리적 안정을 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자체가 무변화 고인물로 생각하는 유권자들도 꽤 있을 것이고 특히 여당의 비대위를 중심으로 해갖고 여기서 새로운 모멘텀 정말 당정 관계에 수평선이 거지는 거 아니야 이러한 식의 어떤 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 파장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련의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 그 3자 1월 3일 날 이제 보여지는 그 모습에서 또 이제 한마디 간단하게 하는데 무슨 말을 촌철살인을 하는가 뭐 이런 거를 유권자들은 상당히 주의 깊게 볼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정치적 관행에 따라서 이 대표도 이제 한동훈 자기 비대위원장이 예방을 할 것이고요. 두 사람이 만나면 수장이 이제 아주 중요한 시점에 만나면서 민주당의 뭐 사법 리스크를 더 공격하는 쪽은 그쪽을 더
부각할 것이고 그 아닌 민주당에서는 극도로 경계하면서 또 고민이 많을 텐데 관련해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요.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되면 이 이재명 대표 관계에서 검사 대 피의자 관계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대한 부담은 좀 없는 겁니까, 민주당 그건 입장에서? 전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검찰 왕국, 검찰주의자들의 생각이죠. 예, 그렇게 될 리는 없다고 보시군요. 민주당 의원들하고 막 좀 대치하는 모습, 언론, 이게 언론이 좀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할까요, 계속? 그건 한동훈 장관의 그 입장과 방향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안 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위치와 여당의 대표라고 하는 위치는 전혀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사법 리스크로 인한 검사와 피의자 구도는 검찰 왕국, 검찰주의자들의 생각이다. 이런 얘기로 선을 그었는데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그 홍준표 시장이 본인이 국회의원 되고 그 검사의 때를 벗는데 8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오래된 습관들이 몸에 많이 배어 있는 걸 바꾸기 힘들다는 얘기인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그 많은 국민들은 검찰공화국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갖고 계셔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까지 됐으니 이 검찰공화국이 완성된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들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이재명 대표와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그 피의자와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 이런 구도로 갖고 가게 되면 오히려 그런 한동훈 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더 공고해질 거라고 저는 오히려 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비대위원장은 말 그대로 정치 아닙니까? 정치 영역에서 정치를 복원시켜서 여야 간에 그 협치하는 모습들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과의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국민들한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구도로 갔을 때는 오히려 그것은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이런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대표의 그 구도를 보고서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는 홍준표 시장이 본인이 검사로서의 그 티를 벗는데 몇 년이 걸렸다라는 거하고 이 회동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무슨 검사처럼 그 발언을 한다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둘이 만나면 유권자들 입장에서 저 사람은 검사 출신이었지, 이재명? 그러면 대장동서부터 시작해서 백현동 위례라든지 성남 FC라든지 막 생각이 상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증 교사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 두 사람의 그 뭐라 그럽니까? 투샷이라 그럽니까? 그렇게 해서 딱 나오면은 일반 시민들이 볼 때 그렇게 보지 않겠느냐는 거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나 검사니까 하면서 검사로서의 무슨 신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피의자 취급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좀 신경이 쓰이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느닷없이 검찰공화국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정말 그 우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민주당에서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여전히 안개 속인데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서 당내 의원 절반 이상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병립형으로 사실상 갈 것 같다는, 무게추가 많이 기울었다는 판단이 드는데 곧 그렇게 결정이 날 걸로 봐도 되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병립형도 열어놓자는 건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 당 의원들 제가 다 거의 전수조사 비슷하게 만나서 대화를 해봤는데 그리고 또 당도 여론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를 따져보면 한 반 이상이 병립형을 선호해요. 그다음에 또 나머지 분들 중에서 연동형인데 연동형 중에서도 어떠한 형태든 위성정당을 하자는 분이 한 절반 이상.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만들지 말자 이렇게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당내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21대 총선에서 적용했던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방안, 그리고 그 전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었는데 지금 얘기대로라면 병립형 쪽에 무게가 더 실린 것 같아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의총을 이제 몇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결론을 지금 못 내고 있는데요. 예.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병립형을 계속 고집하고 있고 지난번에 선거제 합의할 때도 병립형을 주장하면서 결국 합의가 안 되면서 민주당 주도로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먼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취지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좀 그 제3당 저 소수 정당에도 좀 의석을 배분함으로 인해서 양당 독식 구조를 좀 깨고 지역구도도 좀 타파하자 여러 가지 취지들이 있었는데 그런 취지들이 현재 그 입법이 돼갖고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취지들에 대해서는 동의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좀 가져보고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저 민주당의 입장에서 고민이 좀 이제 생긴 것인데 사실 원리 원칙대로만 하면 그냥 현재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정치는 또 현실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뭐 폭정이라든지 퇴행하는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좀 다수 의석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현실론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예. 지금 저희 그 민주당에서 보면은 부울경하고요, 그 TK하고 경북, 그러니까 대구 경북 이쪽에 있는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전부 다 지금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하고 이중 등록제, 소위 석패율제라고 하는 그거 도입을 좀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도 살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또 다른 그 대안으로 지역구도 타파라는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명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깨자라는 그 이제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그 의견이 실제로 저도 이제 원외 지역위원장을 했지만 그 당 안에서 많은 공감을 얻고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포함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과정의 얘기들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고 이제 미리 얘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 중에 3분의 1 정도는 이미 이 양당에 대해서 피로감을 벗어나서 아주 신물이 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그 양당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들은 거의 무당층이고 때로는 이들이 캐스팅 보터로서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우리나라의 이 국회의원 선거 제도라고 하는 거는 법률상으로 이들의 견해도 그 대표성을 누군가가 대표하여서 보여줘야 되는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현재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끼리 조사해봤더니 의원들 다수가 병립형이다. 이런 양심 없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네들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파적인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제도가 어느 것이 바람직하느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당장 목전에 선거를 놔두고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당도 그렇고 또 그 당이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당도 뭐가 다릅니까? 250보, 소백보죠. 그러니까는 미래지향적인 정당 제도는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예.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무슨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다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게 결국은 병립형으로 하면서 자기 사람 그 권역의 그 지역 출신을 뽑겠다는 것이 연동형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거든요. 예. 오히려 석패율 제도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제도를 고민하는 건 저는 오히려 인정해요. 그런데 연동형으로 법으로 만들어 놓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또 판단이 한번 나왔는데 굳이 이거를 지금 선거 앞두고 병립형으로 해갖고 자기네 당 사람을 더 많이 뽑아가지고 이 파당적인 행태를 계속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개탄스럽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저도 잠깐만요. 예, 짧게 말씀해 사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재의 법인데 그것에 대한 법의 입법 취지가 있는데 입법 취지가 다 지금 망각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병립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공연하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그러면 대안은 없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하는 것도 좀 또 이해를 하는 측면도 있지 아니,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은 입법 취지가 그렇게 몰각됐으니 지난 4년 전에 그 땅에서도 위성정당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고요. 그 지금 병립형으로 만드는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 다른 해석도 있어요. 결국은 양당 대표가 선거 지휘를 하려면 자기들이 비례대표로 나가야 되는데 결국 연동형으로 하면 비례대표가 없으니까 지금
이걸 굳이 병립형으로 하려는 건 아니냐. 특히 민주당의 경우는 지금 뭐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해갖고 뭐 당 만든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만드는 정당이 그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런 정당이면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저 입법부로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은 차기 대선 주자의 라이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온다는 그렇죠. 거죠.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병립형을 전제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동형을 전제로 해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 이 말씀도 덧붙입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총선이 110일 남았는데 빨리 좀 해결되길 원하는 우리 국민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비례대표 얘기를 했으니까 눈길을 끄는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을 출마 대신 영남권 비례대표로 출마할 거라는 시나리오가 북부상하고 있다는 보도였는데 이 대표 측은 아직까지 공식 시나리오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남권 출마를 부인하고 있고요. 친명계 박찬대 의원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돌고 이재명 대표가 원희룡 장관 출마를 피해서 비례로 나올 거다. 이런 썰 돌고 있는 거 들으셨죠, 의원님도? 예, 썰입니다. 근데 그거 뭐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사실 무구 낭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 병립형으로 돌고 안 돌고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을 해서 다시 출마하는 건 팩트입니까?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지금 뭐 특별한 변수, 정말 예기치 못한 어떤 돌발 상황 아니면 큰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계양을 주민과 아마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 이재명 대표의 고심 배경에는 영남 출신의 호남 지지를 받는 인물이 대권 주자가 된다. 영남 후보론이 얘기가 된다. 이런 보도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영남권 그 영남에서 비례대표 한 달에서 영남권이 대선이나 그거랑 연관성은 뭐 없죠. 뭐 그쪽에서 국회의원 안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안동이 고향이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연관성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선거 우리 민주당의 선거 전체를 지휘해야 되는 이치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선거는 구도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총선 구도는 보면 저도 지난 총선에 출마했었지만 한 달 전에 잡히더라고요. 그 사이에도 계속 바뀌고 그래서 그때 갔을 때 구도가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떤 포지셔닝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결정들도 그때 가서 해도 이루어질 것 같고 지금은 말 그대로 그냥 전혀 그 근거가 없는 썰에 근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거 어떤 느낌 드셨는지 짧게만 들어볼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로 해갖고 선거 지휘해야 되니까 병립형을 그런 식으로 그냥 그런 병립형 그렇게 하겠어요 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하니까 한다는 식으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 정당한 그런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그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자기한테 불리한 줄 알면서 부산에서 출마도 하고 그래서 바보 노무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 선거에 있어서 자신의 우군이라고 할 수 없는 김종인 의원을 모셔가지고 비대위원장을 해서 선거에서 결국은 승리하거든요. 이런 거를 유권자들이 보는데 지금 뭐 내년 1, 2월에 이재명 대표도 뭐 큰 거 하나를 내려놓는다 해서 저도 지금 내심 기대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런 자기 희생을 아직까지 보질 못했어요. 일도 보질 못했어요. 방탄 민주당서부터 시작해갖고 본인의 방탄을 위한 그런 행보를 계속해 왔는데 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지금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이 최후 통첩한 연말 시한이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너무 조건을 걸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물밑 접촉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당연히 밑에서 그런 뭐 교류들이야 있겠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낙연 전 대표께서 그랬잖아요. 사퇴하고 통합 비대위 가지 않으면은 뭐 신당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면 그 만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퇴한 다음에 만나서 만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낙연 전 대표께서 바라시는 당내 뭐 민주화라든지 뭐 이런 도덕성 회복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그 것들도 모두가 지금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총선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장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 안에서 그런 얘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만두라고 하면서 대화를 하자라고 하면 상대방에서 응하는 게 쉽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뭐 같진 않지만 비슷한 장면이 오늘 27일에 탈당을 예고한 이준석 전 대표. 그날에 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오늘 보도가 나왔는데 결국은 탈당 수순을 밟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탈당을 해야 신당을 창당하기 때문에 탈당을 하고 지금 그 자기가 자신의 정치적 가치에 대해서 지금 최종 원고를 다듬고 있다. 제가 그런 거를 지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 거기에 그러면은 신당을 창당하면 누가 합류할까? 천하용인은 모두 합류할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탈당 안 하겠다. 나를 뽑아준 국민의힘에서 활동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천하용인이 전부 좀 가야 모양새가 잡힐 텐데요. 본인이 그 전부터 김용태 최고는 좀 고민이 많았었던 것 같고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혹시 새로운 비대위 멤버로 참여하나? 그러니까는 한동훈 비대위. 이렇게 되면은 정치 공학적으로 굉장히 계산이 많이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도 그렇고 또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도 그렇고 제3당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3당에 대한 수요는 가장 높아요. 그 어느 때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3당이 만들어지기는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러니까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인물이 등장하기를 기대하는 자체가 한국의 정치 풍토는 아직까지는 참으로 어려운 풍토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지만 올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대한민국의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요동질지는 그 또 관전자 입장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김 대변인께 비슷한 질문 한 가지만 하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나서 대화하고 그리고 뭐 좀 더 진전된 것을 바라볼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런데 서로의 생각하는 그 관점이나 이런 셈법들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정당을 같이 한다. 이거는 저는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게 이낙연 전 대표가 이준석 대표랑 같이 하는 순간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명분이나 주장하는 근거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정호김 전 국회의원 그리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뉴스나이트 이어갑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써서 문화재를 훼손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설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17살 남성 임모군에 대해선 소년의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설 씨는 임군의 범행을 모방해서 경복궁 영추문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의 제목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와 서해안에는 사흘째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한파에 도로 곳곳이 얼어붙으면서 계량기 동파와 눈길 사고 등 폭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상인들이 새벽부터 나와 넉가래로 가게 앞 눈을 밀어내봅니다. 중장비까지 동원해 치워보지만 끝이 없습니다. 어제 오늘 20에서 30cm 왔고요. 사람들이 통행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눈 치우기도 너무나 힘들어서 상가 주민들이 힘든 것 같습니다. 출근길에 나선 차량은 바퀴가 헛도는 등 좀처럼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폭설에 한파까지 겹치면서 마을길이 얼고 대중교통 이용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차들도 못 다니고 아예 이제 첫 눈이어서 그랬는지 제설 작업이 안 돼 있었어요. 특히 노인 양반들 이제
차들이 안 다니고 하니까. 폭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전남 영광에선 축사 천장이 무너지면서 돼지 500여 마리를 대피시키는 등 충남과 호남에서 10여 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담양에선 제설 작업을 하던 차량에서 불이 나 60대 운전자가 대피하고 차량 일부가 탔습니다. 바퀴 쪽인데 정확한 거는 이제 라인 쪽인 것 같아서 마찰열 때문에 발생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폭설이 내리면서 활주로 제설 작업 때문에 항공기 이착륙에 차질을 빚었고 전국적으로 200건이 넘는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서해안 지역에 내일까지 최대 1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고 농축산물 냉해 피해와 시설물 붕괴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오선혜입니다. 한라산에 쏟아진 폭설로 25일까지 한라산의 7개 탐방로가 전면 통제됩니다. 한라산 삼각봉은 1m 가까운 누적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소 측은 26일 등산이 재개되더라도 눈이 많이 쌓였으니 안전한 산행을 위해 반드시 개인별 안전장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레 낮부터는 서울 기온이 영상권으로 오르면서 한파가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의 눈은 내일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지만 모레부터는 서울 등 내륙에도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기대됩니다. 강력한 한파와 함께 찾아온 이번 폭설은 주로 서해안 바닷가 지역으로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해 바다의 높은 해수면 온도와 바람 방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흘 내내 계속해서 그칠 줄 모르는 눈. 어선들은 먼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항구에 발이 묶였는데 온통 하얀 눈을 뒤집어 썼습니다. 제설 차량이 계속 돌고 항구 주변 주민들도 눈삽을 들고 나섰지만 치워도 눈은 끝이 없습니다. 한 20년 전에는 차가 덮일 정도로 왔는데 하여튼 그 이후로 이게 처음이죠. 이렇게 많이 온 게? 네. 네, 이곳은 군산 비흥항 주변 바닷가인데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무릎을 넘을 정도인데요. 계속해서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흥항 바닷가 쪽에서 전주 내륙 방향으로 조금만 움직이면 거짓말처럼 눈발은 사라집니다. 네, 이곳은 비흥항 바닷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육지 쪽으로 약간 이동을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눈이 오지 않고 있고요. 저렇게 햇볕까지 강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바닷가는 눈 펑펑, 내륙은 햇빛 쨍쨍. 차가운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 해수면과 만나서 그곳에서만 눈구름이 형성돼 발생하는 현상인데 바람의 영향도 큽니다. 서해상에서 발생한 패기 차이의 눈구름대에 의해서 영향을 주는데요.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북서풍이 불어 들어올 때는 해안가로 깊숙하게 들어올 수 있지만 조금 더 북풍에 가까운 바람이 불게 되면 해안가를 중심으로 내리게 되고요. 이 때문에 군산 선유도와 말도 등 전북 섬 지역엔 이번에 6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또 바닷가를 따라서 군산과 부안 고창 지역에도 20에서 30cm가량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눈이 내리면서 전북에서는 비닐하우스와 축사 몇 곳의 지붕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 이틀 동안 눈이 지금 30cm 이상 와서 지난 저녁에 지금 분기가 됐어요, 하우스가. 그래서 현장 조사를 하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난 당국은 눈이 완전히 그치고 나면 시설 피해 접수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경기도 수원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차량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자 시내버스가 서서히 앞으로 움직입니다. 디귿자 형태의 정류장을 벗어나려면 왼쪽으로 돌아 나가야 하는데 그대로 직진합니다. 속도를 높여 보행자와 시설물을 들이받으면서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낮 1시 20분쯤 수원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승객을 태운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시내버스가 이곳 인도로 올라타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곳 횡단보도에 기다리던 여러 보행자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지는 등 모두 15명이 다쳤습니다. 철골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나서 이제 건넜다가 다시 여기로 왔고요. 그때 이미 사고가 난 상황이었고, 사고가 난 상황에서 이제 이미 사람 한 분이 깔려 계셨어요. 5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신호등이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뀔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가속 페달로 잘못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바로 한 3m, 2, 3m 이 정도 상황입니다. 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바로 출발하면서 직진해서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CCTV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신도들을 성폭행에서 복역한 뒤에 출소하자마자 또 성범죄를 저지른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는 신도들을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지난 2018년 2월 출소했습니다. 이후 3년 6개월 동안 외국인 신도 2명과 한국인 신도 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법정에 섰습니다. 대전지법은 준강간과 강제추행, 무고죄 등을 인정해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신상공개 10년, 아동 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종하던 여신도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판결은 정 씨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2차례 내면서 1년 2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해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을 넘은 벌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제 피해자들이 겪은 이제 고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는 재판부가 엄정하게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JMS와 교인들은 1심 선고를 전후해 법원 앞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절차와 상식을 위반한 재판의 진행은 계속되었고 결국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오늘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본 선교의 성도들의 통분의 심정은 그 무엇으로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신도 18명이 더 정 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과 검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어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순혁 작가와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작가는 금양기업설명 이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콩고 리튬 자원 개발 회사와 업무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선 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 소장은 이 정보를 토대로 금양 주식 8만여 주를 매수해서 7억 5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박 작가는 밧다리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2차 전지 투자 열풍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잇따른 묻지마 범죄로 지난 여름 우리 사회가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일상적으로 돌아다니는 거리에서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반년이 흐른 지금 YTN 취재진이 사건 현장에 다시 가봤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던 신림역 인근 골목입니다.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 대낮 길거리 한복판에서 30대 남성 조선의 흉기난동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곳입니다. 시간은 반년이 흘렀습니다. 추모 쪽지가 있던 곳은 어느새 새로운 가게가 들어섰고 이 거리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당시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예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냥 밤에도 돌아다닐 땐 그냥 뭐 노래 들으면서 그냥 그렇게 걷긴 했는데 요즘은 좀 더 주위를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혹시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던 경기도 분당의 서현역 앞입니다. 이곳도 지금은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곳 부근에서도 지난 8월 흉기난동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0대 남성 최은정이 흉기난동을 벌이기 전 인도로 차를 몰고 돌진해 노부부를 들이받은 곳입니다. 시민들이 놓은 꽃과 추모의 메시지들은 따뜻하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남아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범행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낮에도 걱정이고 밤에도 걱정이고 또 옛날에 인도에 쳐들어왔잖아요. 또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불안한 마음은 있죠. 곳곳에서 대책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장갑차까지 거리에 동원했고 순찰 인력을 늘려 범죄를 막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해 CCTV 추가 설치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책 역시 한계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막고 감시한다고 해도 빈틈은 생기기 마련이고 이는 큰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반사회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관리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찰이 5천만 명을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다 순찰 통해 보호할 수는 없죠. 상당수의 우리 사회 상당수의 범죄가 형사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이미 건강하지 못한 사회, 그 속의 사회인이 된 다음에 경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 남겨진 불안감은 조금씩 옅어지는 듯 하지만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 더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련한 대책들이 충분한 것인지 끊임없이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경찰청은 성탄절 연휴 기간 주요 지역에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서 경찰 1,500여 명을 투입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청 소속 남대문과 용산, 성동, 강남, 광진, 마포, 부산청 소속 부산진 등 주요 인파 밀집 예상 지역 7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미국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씨가 투약 장면을 SNS를 통해 방송해서 모방범죄를 초래하는 등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질타하면서도 뒤늦게나마 뉘우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사설 놀이기구 디스코팡팡 티켓 구매와 성매매 등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디스코팡팡 직원 2명에게 각 징역 3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을 경제적 이익 추구 대상으로 삼고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학생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본회의 처리를 일단은 보류했습니다. 또 TBS 예산 지원을 끊는 조례안 시행은 5달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시의회는 학생 인권조례 폐지 관련 논의를 추가로 이어가기로 하고 공식 회기를 마쳤습니다. 의원 발의나 특유 발의로 우회 상정에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서 법원 제동 후에도 강행 처리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의회 특위는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에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론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해도 또다시 법원에서 다툼을 벌일 확률이 높아 부담이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절차상 올해 안에 또 임시회를 열 수도 있어서 폐지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 시의회는 교원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조례 폐지를 주장합니다. 민주당은 학생 기본권을 지키려면 조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예산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했던 TBS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시의회는 TBS 지원 폐지를 연기하는 조례안과 예산 지원 방안이 담긴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년 5월 말까지 직원 월급과 퇴직금 등을 포함해 시출연금 93억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TBS는 해마다 예산 70% 이상인 200에서 300억 원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합니다. 시의회는 TBS가 공영방송 목적을 상실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1월 내년부터 예산 지원을 끊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TBS는 자구책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폐지 시기를 미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국민의힘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서 술을 마신 뒤 자진 신고해 자영업자가 과징금을 물게 되거나 영업 정지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유이동 정책위 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사한 사례로 억울한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조급함이 대사를 그르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일에 이룰 수는 없다며 정교한 정책과 전략이 함께 수반되고 충분한 대화와 공감이 있어야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대가 요구한 증원 규모에 대해 연말까지 숫자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내년 1월 2일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271억 원 증액이 무산됐다고 반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22년을 외쳤고 2년 동안 저희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 시작인 바로 이동권의 예산을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아버렸습니다. 마지막 순간 기획재정부가 그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출근길에 지하철을 다시 타겠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교통약자들의 권리, 장애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이동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평등하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저희는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겠습니다. 중국산 구기자 등을 국내 유명 산지에서 난 제품으로 속여서 판 유통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전형적인 포대가리 수법으로 2~3배 정도 높은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법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까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청양 구기자 파는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제품 원산지가 국내산 100%로 쓰여 있습니다. 무작위로 제품을 가져가 분석했더니 모두 외국산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창고에선 중국산 구기자 더미가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청양산으로 거짓 표기된 중국산 구기자 11톤가량이 경북 한 통신 판매 업체를 통해 전국에 팔려나갔습니다. 이 업체가 직접 구매한 중국산 구기자는 10%가량, 나머지 90%는 다른 지역 오래 묵은 국내산 구기자로 알고 한약재 도매업자한테 속아 산 거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속아서 샀든 국내산을 샀든 원산지를 속여 팔았다면 똑같이 위법이라는 설명입니다. 청양산 구기자가 전국의 구기자 산지로 유명하다 보니 이 명성을 이용해서 청양산 100%로 판매를 했고, 따라서 이 부분이 원산지 표시 위반에 해당돼서 해당 판매업체는 같은 수법으로 중국산 여주 3톤을 천안산으로 속여 판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통신 판매업자와 한약재 도매업자가 부당하게 거둔 이득은 2억 5천만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둘 다 범행이 명백한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탓에 모두 구속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한약재 도매업자한테 중국산 구기자를 산 다른 유통업자들을 더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연말연시 가격 인상이 많은 학원비와 여가 서비스 가격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 차관회의 겸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비싼 과일은 비정형과 소형을 최대한 확보해서 싸게 공급하고 냉동 혹은 가공과일 수입 확대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징어는 수입산 최대 1,000톤을 사들여서 공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각종 첨단 제품 제조에 쓰이는 희토류 가공 기술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정부가 어제 희토류 정제와 가공, 또 활용 관련 4개 기술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희토류 품목이 아닌 기술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철새 도래지가 밀집된 서해안 벨트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2개의 바이러스 유형이 검출된 데다가 산란계 농장에서의 확진도 이어지고 있어서 피해가 걱정됩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올겨울 국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는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늦게 발생했습니다. 11월 27일 야생조류에서 AI가 검출된 데 이어 지난 4일 전남 고흥군의 오리농장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가금농장 첫 발생 이후 13일 만에 발생 건수가 20건을 넘어서면서 확산 속도는 예년보다 더 빠른 추세입니다. 특히 2개의 바이러스 유형이 검출되면서 3,700여 마리를 매몰 처분한 2016년의 피해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방역당국이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2가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 피해가 상당히 우심했습니다. 이 H5N6형은 감염이 돼도 발현 자체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이에 전염시킬 가능성이 많은 거죠. 산란계 농장에서의 확진이 늘고 있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특히 겨울철새 도래지와 가금농장이 밀집한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AI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남, 충남, 경기 지역 등 서해안 벨트로의 확산 차단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 대규모 산란농가 10만 수 이상 농가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집중하고 있고요. 여찰 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철새 도래지 주변 농가 등 위험 농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년 사례로 봤을 때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세가 가장 두드러졌던 건 1월과 2월입니다. 방역당국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의 소독과 축사에 들어가기 전 장화 갈아 신기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의심 증상이 보일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새해부터 보험약가를 인상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아세트아미노펜 현타액 해열제 2개 품목과 세프디토렌 피복실 소아항생제 2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또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 치료제와 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치료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어서면서 아랍권 분쟁 사상 최대 규모의 인명 손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식량과 물 등 인도적 지원이 다 끊겨서 난민 57만 명이 당장 굶어 죽을 위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최근 공개한 폭격 영상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시설이 수많은 땅굴로 연결된 하마스 지도부의 숙소라고 주장했습니다. כוחותינו ממשיכים להעמיק את הפעילות הקרקעית בצפון עזה ובדרומה. מאז סיום ההפוגה בפעולה הקרקעית בעזה, כוחותינו חיסלו יותר מ-2,000 מחבלים מהאוויר, מהים ומהיבשה.
이처럼 공습과 지상전이 계속되면서 가자 지구의 인명피해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최대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가자 지구 보건부는 지난 10월 7일 이후 2만여 명이 숨지고 5만 3천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70%는 어린이와 여성으로 전해졌습니다. 1982년 6월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때 3개월간 17,825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1967년 중동 전쟁 당시 이집트와 시리아 등 아랍권 사망자 19,000명은 물론 1948년 이스라엘 건국과 대재앙으로 인한 사망자 15,000명도 훌쩍 넘어선 수치입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데다 건물 잔해 속에 깔린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 6,700명을 더하면 3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도 나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봉쇄로 식량과 물이 끊겨 당장 수많은 이들이 굶어 죽을 판입니다. 유엔은 기아 감시 보고서를 통해 가자 지구 주민 220만 명 중 4분의 1 가량인 57만 명이 기아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You know, in the world right now there are about 130,000 people who are in catastrophic levels of hunger, meaning they are starving. In Gaza, more than 500,000. That is 4 times more. And that is what makes this totally unprecedented. 식량 지원과 긴급 구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월 7일쯤에는 가자 지구 주민 전원이 극심한 기아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유엔은 우려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 노보시비르스크주 정부가 지역 건설 현장에 북한 노동자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노보시비르스크주 건설국장은 현지 시간 21일 기자들에게 4,500명에서 5,000명의 건설 노동자가 필요하고 해외에서 데려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연방건설부가 현재 학생과 전문가 등 북한 노동자들을 유치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며 북한 인력 2,000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새로운 실험용 경수가 처음으로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현지 시간 21일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 10월 중순 이후 실험용 원자로 냉각 시스템에서 온수 배출이 관측됐고 이는 이 경수로가 시운전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이미 가동 중이던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에 더해 더 큰 경수로가 작동을 시작했다는 징후로 해석됩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연말연시 24시간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전체 지부장 회의를 열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날로 고조되는 안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비상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특히 북한이 우리에 대한 군사도발을 기도하고 가짜뉴스 등 심리전을 통해서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해외 고정간첩망 접선과 국내 침투 시도 등 다양한 공작을 펼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화재청은 국외 소재 문화재재단과 함께 올 한 해 1,083건, 1,550점의 국외 문화유산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0건, 170점보다 10배가량 증가한 수치인데 해외 협력망을 통한 정보 입수와 복권기금을 활용한 긴급 매입, 국외 소장자의 자발적 기증 유도 등으로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났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습니다. 바깥 활동하기 무서울 정도로 날이 추워졌습니다. 연일 올겨울 최저기온을 경신했는데요.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내일도 날이 무척 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대관령 영하 18도, 대전 영하 12도, 대구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예년 기온을 6도에서 9도가량 밑돌겠고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2도, 대전 0도, 광주 2도, 대구 2도에 머무는 등 예년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더해지며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계속해서 추위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에 내리던 눈도 밤사이 대부분 그치면서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추위 속에 내린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또 동해안에는 계속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고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이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모레는 곳곳에, 당일에는 수도권과 충청 북부에 눈이 내리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가능성이 있겠고 추위도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